오래된 골목길, 간판도 낡고 지붕도 기울고 바람만 지나가도 삐걱거릴 것 같은 그런 작은 국밥집. 그 안에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회장은 그 할머니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아직도 이런 데가 있네. 딱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 때문에 나중에 그 회장이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주 깊이. 왜 무너졌냐고요?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30년 전 그 회장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 공사판에서 쓰러져서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을 때 밥을 먹이고 병원비를 내준 사람. 그게 바로 그 국밥집 할머니였거든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서두르지 마세요. 커피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이 이야기는요, 끝에 가서 여러분 가슴 속에 뭔가를 남길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2024년 10월, 서울 한복판에 우뚝 선 63층짜리 유리 건물. 그 꼭대기층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민준, 나이 58, 대한민국 재계 서열 12번째 한서그룹의 회장입니다. 키가 훤칠하고 머리는 깔끔하게 넘기고 맞춤 정장을 걸친 그 남자는 창밖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 아래로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기어가고 한강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고 멀리 남산 꼭대기에 타워가 보이는 그 풍경. 그 풍경을 보면서 강민준 회장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어. 속으로 그 말을 되뇌는 순간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후 2시에 이사회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 출장 일정 최종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충청도 일정, 다시 한번 말해봐. 예.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현지 답사 먼저 하시고요. 하사업 일대 재개발 구역 시찰 후 오후에 지역 상공회의소 간담회 예정입니다. 저녁은 군수님 측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고요. 하사업. 강민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사업.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봤어요. 오래된 이름, 오래된 기억, 오래된 냄새. 알겠어. 준비해. 비서가 나가고 강민주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하사업. 그곳은 그가 태어난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향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이름이 마음 한 귀퉁이에서 먼지를 털어내며 일어나는 건 왜일까? 그는 그 이유를 아주 깊이 눌러뒀습니다. 30년 동안 꺼내지 않으려고. 금요일 아침 강민준 회장이 탄 검은 세단이 서울에서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차 안에는 그와 수행비서 2명, 그리고 부동산 개발팀장 이재호 상무. 이재호 상무는 서류를 펼쳐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사업 일대 총 면적 14만 제곱미터 구역입니다. 노후 건축물 비율이 68%이고 재개발 지정 구역으로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토지 보상비 산정도 거의 끝났고요. 반대 세력은 일부 원주민들이 생존권 문제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령층이라 큰 저항은 없을 거라고 현지 팀에서 보고했습니다. 철거 예정 건물은 몇 동이야? 총 42동. 대부분 주택이고요. 소규모 상가 13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민주는 서류를 한번 훑어보고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논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금빛 들판, 수확이 끝나고 빈줄기만 남은 논, 가끔씩 보이는 작은 마을, 슬레이트 지붕, 낡은 담벼락, 서울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풍경들.
강민주는 그걸 보면서 아주 먼 곳을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딱 한순간만. 그리고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 시간?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자려는 건지 아니면 생각을 차단하려는 건지. 수행 비서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 하사업에 들어선 건 오전 10시 5분쯤이었습니다. 강민준이 눈을 뜬 건 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좁은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을 봤을 때 그는 잠시 굳었습니다. 낡았다. 정말 낡았어요. 30년 전에도 낡아 보였던 동네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낡아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담벼락에는 균열이 가 있고 골목 입구의 이정표는 글씨가 지워져 있고 상가 간판들은 반쯤 떨어져서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이야?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골목 일대가 1구역이고요. 시장성은? 위치 자체는 읍내 중심부라 접근성이 좋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단지 분양가 기준으로. 강민주는 상무의 말을 들으면서도 시선은 창밖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낡은 골목, 낡은 담, 그리고 그 골목 안쪽으로 손으로 쓴 간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옛날 국밥. 현지 답사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군수 측에서 미리 예약해둔 식당이 있었는데 강민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저기서 먹을게. 모두가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골목 안쪽. 손으로 쓴 간판. 옛날 국밥. 이재호 상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기는 좀 낡은 곳이라서요. 위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배고파. 그 한마디. 아무도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주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서울의 63층 건물 꼭대기에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던 남자가 충청도 어느 읍내의 낡은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었을 때 낡은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강민주는 잠깐 발을 멈췄어요. 좁은 공간, 테이블 4개, 시멘트 바닥 위에 오래된 장판이 깔려 있고 벽에는 메뉴판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써서 코팅한 것. 국밥 8,000원, 수육 15,000원, 깍두기 무한리필, 그리고 구석에 놓인 연탄 난로 하나. 아직 10월인데 벌써 난로를 피워놓은 거예요. 구수한 국물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뼈를 오래 고아서 나오는 진하고 묵직한 그 냄새. 강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코로 그 냄새를 들이켰습니다. 테이블 2개에는 이미 손님이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남자 2명이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어오는 강민준을 한번 쳐다봤다가 다시 국밥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정장 차림의 이 남자가 어디서 왔는지 관심이 없는 것처럼. 강민준은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이재호 상무와 비서 1명이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잠시 후 주방 쪽 커튼이 젖혀지면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렸고 손에는 물컵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연세는 아마 75에서 80 사이쯤 될 것 같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뒤로 넘겨서 묶었고 낡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강민준 테이블 앞에 왔어요. 물컵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뭐 드실라고요?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닌 충청도 특유의 느릿느릿한 말투였습니다. 강민주는 메뉴판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국밥이요. 뼈해장국이랑 돼지국밥 있는디
어느 걸로 드려요? 뼈해장국. 알겠어요. 곧 가져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주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골목 안으로 보이는 풍경, 낡은 담, 전신주, 군데군데 잡초가 올라온 시멘트 바닥. 이재호 상무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 구역 얘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먹고 나서, 예,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쟁반 위에 국밥 2그릇과 깍두기 한 보시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강민준 앞에 놓인 뼈해장국, 뚝배기 안에서 뿌연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뼈 냄새, 시래기 냄새, 그리고 된장이 살짝 들어간 것 같은 구수한 향. 강민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뜨겁고 진하고 묵직했습니다. 서울의 어느 유명한 식당에서도 맛보지 못한 어떤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먹었던 그 맛. 그 맛이었습니다. 강민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잠깐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국물을 떴어요. 밥을 반쯤 먹었을 때 강민주는 무심코 말을 뱉었습니다. 여기 아직도 이런 데가 있네. 혼잣말 같기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은 이재호 상무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한 그런 말투였어요. 그런데 주방 쪽에서 나오던 할머니의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 찰나 같은 그 순간에 할머니의 손에 들린 쟁반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민주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재호 상무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런 곳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재개발도 되는 거겠죠. 그렇지. 강민주는 국물을 한 번 더 들이켰습니다. 뜨겁고 진하고 묵직한 그 맛. 그 맛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뭔가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게 뭔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숟가락을 계속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강민주는 국밥값을 계산하면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8,000원. 그는 지폐 한 장을 꺼내서 계산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할머니가 거스름 돈을 내밀었어요. 2,000원 거슬러 드려요. 강민주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2,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쥔 채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 수행원들을 데리고 온 사람, 이 동네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 할머니는 잠시 그 뒷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에 쥔 2,000원을 계산대 서랍에 넣으면서 아까 그 남자가 한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여기 아직도 이런 데가 있네. 할머니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뭔가를 삼키듯이. 오후가 됐습니다. 강민준 회장 일행은 지역 상공회의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간담회가 시작됐어요. 지역 상인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시의원 2명이 나왔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주로 재개발 사업의 방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중간중간 질문에 답하고 가끔씩 이재호 상무한테 시선을 던지면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사업 규모, 투자금, 기대 수익, 분양 단가. 숫자들이 오가는 테이블. 그런데 간담회 막바지에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였어요. 옷차림으로 보면 동네 상인 같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회장님?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동네에 사는 분들 중에 오래 장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30년, 40년씩이요. 그분들한테 어떤 보상이 이뤄질지가 궁금합니다.
이재호 상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법정 보상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보상, 주거 이전비 모두 포함해서요. 법정 기준으로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보상 기준을 올리는 건 사업성과 연관이 됩니다. 무한정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이주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임시상가도 마련하고 있고요. 남자는 말을 더 하려다가 주위의 눈빛에 기가 눌린 것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났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강민주는 이재호 상무한테 물었습니다. 1구역에 국밥집도 포함돼 있어? 이재호가 잠깐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예. 옛날 국밥이라는 상호가 등록돼 있고요. 철거 대상입니다. 영업기간은 등록 기준으로 27년입니다. 강민주는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보상금은 영업보상 포함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면 다른 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 이재호가 말을 아꼈습니다. 강민주는 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그 골목이 보였어요. 낡은 간판, 옛날 국밥.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날 저녁 군수와의 식사 자리가 끝나고 강민주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읍내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 방에 들어와서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읍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서울만큼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야경. 강민주는 위스키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재개발 구역 시찰, 간담회, 숫자들, 그리고 뼈에 장국 한 그릇, 그리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의 뒷모습. 강민주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뭔가가 계속 마음 안에서 건드렸어요. 손으로 눌러도 다시 올라오는 무언가가. 그는 그게 뭔지 모른 채 두 번째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준 회장의 일정은 오전 11시에 서울로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재호 상무한테 연락했습니다. 나 오전에 혼자 좀 다녀올 게 있어. 11시 출발은 그대로야. 네, 알겠습니다. 수행은 혼자 간다고. 혼자 걸어서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아침 9시. 골목은 조용했어요. 가끔씩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위를 걷는 것 말고는 사람 구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밥집은 문이 열려 있었어요. 강민주는 잠깐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어제랑 똑같은 공간. 테이블 4개, 시멘트 바닥, 오래된 장판, 연탄 난로. 손님은 아직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어제랑 똑같이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굽힌 채로. 그리고 강민준을 보더니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오셨던. 예. 어제 왔었어요. 강민준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국밥 주세요. 뼈에 장국? 예.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준은 가만히 앉아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천장 구석에 거미줄 흔적이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메뉴판 아래에는 오래된 달력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2019년짜리. 아마 뜯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쑤시개 통과 작은 냅킨 통이 있었고 간장 종지가 하나. 모든 것이 오래되고 낡고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저분한 느낌은 없었어요. 오히려 정갈한 느낌이랄까? 오래된 것들이 나름대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잠시 후 국밥이 나왔습니다. 강민주는 국물을 떴습니다. 어제랑 같은 맛이었어요.
뜨겁고 진하고 묵직했습니다. 그 맛이 다시 그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국밥을 반쯤 먹었을 때 강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주방 쪽에서 그릇 닦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커튼을 젖히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27년 됐어요. 27년. 예. 처음엔 남편이랑 같이 했는디 15년 됐나?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는 혼자 해요. 혼자서요. 예. 강민주는 국물을 한 번 더 떴습니다. 힘드시겠다. 뭐, 손에 익었으니께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어요. 어제 오셨을 때 직원들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강민주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업 쪽 하고 있어요. 그렇구요. 충청도 분은 아닌 것 같더라니. 예. 서울에서 왔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할머니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주는 할머니가 사라진 커튼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사업 쪽.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당신의 가게를 허물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강민주는 계산대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어요. 8,000원이에요. 강민주는 지갑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예. 이 가게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할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알지요. 작년부터 공문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지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강민준의 가슴을 찔렀어요. 체념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별 생각이 없는 건지. 강민준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거스름돈을 내밀었어요. 이번엔 강민준이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제 전부예요. 조용하고 나지막하고 아무런 극적인 톤 없이 그냥 사실을 말하듯이. 강민주는 그 말을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그는 나왔습니다. 골목 밖으로 나와서 잠깐 섰어요. 이 가게는 제 전부예요. 그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강민주는 그날 오후에 회의를 3개 했고 저녁에는 외부 미팅이 있었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머리는 바쁜데 가슴은 어딘가에 걸려있는 느낌이었어요. 낡은 국밥집, 뿌연 국물, 굽은 허리의 할머니. 이 가게는 제 전부예요. 저녁 미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 강민주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단추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근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서재 책장을 봤습니다. 책장 가장 아래 칸.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곳에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골판지 박스. 강민주는 그걸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예전 명함들, 오래된 영수증 묶음, 그리고 사진 봉투 하나. 강민주는 사진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20대 초반의 자신이 찍혀 있는 사진들, 아는 얼굴들, 잊어버린 장소들, 마지막으로 꺼낸 사진 한 장. 강민주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앳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 흙이 묻은 작업복, 그리고 그 남자 옆에
여자 한 분이 서 있었어요. 이분이 웃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환하게 웃으면서 강민주는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아주 오래. 그리고 그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겨울이었습니다. 강민주는 28이었어요. 서울 출신도 아니었고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 연줄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일하고 싶다는 의지, 그리고 버텨야 한다는 도끼. 그 시절 그는 충청도 어느 읍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철근 나르고 시멘트 섞고 비계 타고 올라가서 작업하는 그런 일. 몸은 곧했어요. 하루 12시간, 때로는 14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모이지 않았어요. 숙박비, 밥값, 이것저것 떼어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해 12월, 유독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계속됐어요. 현장에서는 그래도 일을 했습니다. 공기를 맞춰야 했으니까요. 강민주는 그날도 오전부터 일을 했습니다.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점심 무렵이 됐을 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어요. 눈앞이 흰 것처럼 번쩍이고 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의식이 없었어요. 비계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동료가 붙잡아서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몸이 너무 차가운 상태였어요.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자고 추운 현장에서 일하다가 저체온증이 온 거였습니다. 동료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현장 소장은 빨리 처리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급차를 부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장이 위생검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누군가가 반대했어요. 결국 강민주는 현장 밖 골목에 눕혀졌습니다. 거기서 쉬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과 함께 골목, 12월의 골목. 강민주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떠져 있는데 의식이 흐릿했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겨울 하늘. 추웠습니다. 뼛속까지 이렇게 죽는 건가? 그 생각이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오지 않는 건가? 의식이 점점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나, 이 사람 왜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손이 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강민준이 눈을 뜬 건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바닥에 온기가 있었어요. 아랫목이었습니다. 이불이 덮여 있었고 머리 위로 형광등 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었어요. 깨어났어요?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는 여자. 넉넉한 인상에 손이 거칠어 보였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강민주는 눈을 깜빡이면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가게 방이에요. 골목에 쓰러진 거 제가 데리고 왔어요. 가게요? 국밥집이에요. 바로 옆이에요. 강민주는 천천히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잠깐, 아직 몸 추스르지 말아요. 따뜻하게 더 누워 계세요. 강민주는 다시 누웠습니다. 몸이 말을 들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저체온증이에요. 너무 추운 데서 오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 몸 좀 녹이시고 밥 먹으면 나아질 거예요. 고맙습니다. 뭔 소리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지나치면 되겠어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국밥 뜨겁게 떠다 드릴게요. 잠시 후 작은 쟁반 위에 뚝배기 국밥과 깍두기 한 보시기가 놓여졌습니다. 강민주는 반쯤 일어나 앉아서 그걸 받았어요. 국밥 냄새가 났습니다. 뼈를 오래 고운 구수하고 진한 냄새. 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뜨겁고 진하고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몰래 그냥 뜨거운 게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강민주는 얼른 눈을 닦으려고 했는데 여자가 그걸 봤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에서 나가줬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나서 강민주는 조금 기운이 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좁은 가게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4개. 손님이 2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여자는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강민준을 보더니 나왔습니다. 좀 낫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병원은 가봐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강민주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병원은 나중에 가겠습니다. 나중이라뇨? 저체온증이면 검사는 받아봐야 해요. 괜찮아요. 여자는 그를 한참 봤습니다. 돈이 없어요? 강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은 게 대답이었어요. 여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들고 가세요. 강민주는 봉투를 받아서 봤습니다. 돈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병원비로 쓰세요. 강민주는 굳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이건 받으면 안 됩니다. 여자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내가 줘도 되니까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어때요? 아픈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된다는 법 있어요? 강민주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꼭 갚으러 오세요. 그럼 됐잖아요. 여자는 웃었습니다. 환하게. 그 웃음이 강민준이 서울로 올라가서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하고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기억하는 웃음이 됐습니다. 강민주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3만 원이었어요. 병원비로는 빠듯한 돈이었지만 그게 없었다면 병원을 못 갔을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체온증은 맞았고 탈수와 영양 부족도 있었어요. 링거를 맞고 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강민주는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전화기를 들다가 내려놓았어요. 연락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는 걸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골목으로, 골목에서 거리로.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12월의 충청도. 배는 국밥 덕분에 따뜻했어요. 손에는 약봉지, 가슴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민주는 며칠을 더 그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국밥집에 들렀어요. 처음엔 돈을 갚으러 갔습니다. 조금씩, 일당에서 조금씩 덜어서. 여자는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괜찮아요. 아니에요. 빌린 거잖아요. 그냥 드린 건디요. 저는 빌린 걸로 할게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갚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갚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들르는 게 됐어요. 여자의 이름은 박수님이었습니다. 남편이랑 둘이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 이름은 최창수. 과묵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2 사람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박수님은 강민준한테 매일 저녁 국밥 한 그릇을 퍼줬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요? 그냥 했습니다. 밥은 점심에 먹었어요?
뭐, 대충이 어딨어요. 제대로 먹어야지. 잔소리 같았지만 잔소리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강민준한테 뭔가를 전해줬습니다.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강민준이 국밥을 먹으면서 박수님한테 말했습니다. 저 이제 서울로 가려고요. 서울이요? 예. 거기서 사업을 해보려고요. 박수님이 글을 받습니다. 무슨 사업?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공사 현장 다니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박수님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가야지요. 예. 어린 사람이 이런 데서 계속 있으면 안 되지. 서울 가서 크게 한번 해봐요. 강민주는 그 말이 의외였어요. 말리거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거나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지, 뭐가 아니에요. 박수님은 그 말을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봉투를 들고, 이거 또 돈이에요?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아니에요. 받으라고요. 강민주는 결국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 5만 원짜리가 몇 장 있었어요.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강민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갚으러 올게요. 갚으러 오지 말고 잘 됐을 때 얼굴 보여줘요. 그거면 돼요. 강민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잘 됐을 때 얼굴 보여줘요. 그거면 돼요. 강민주는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어요. 그 30년 동안 그는 정말 잘 됐습니다. 작은 건설업체에서 시작해서 부동산 개발로 사업을 키우고 계열사를 늘리고 이름을 알리고 언론에 나오고 재계 서열에 오르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잘 됐을 때 얼굴 보여줘요. 그 말을 한박수님한테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 어떻게 찾아가냐는 핑계, 오래됐다는 핑계, 핑계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강민주는 그 할머니의 가게를 철거하려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사진 한 장을 들고 강민주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재 소파, 밤 12시가 넘었어요. 사진 속의 그 얼굴, 앞치마를 두른 여자, 환하게 웃는 여자, 지금의 할머니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30년이 흘렀으니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가 하얗게 됐고 허리가 굽었지만 그 눈빛은 같았어요. 강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들이 쏟아졌어요. 12월의 골목, 차가운 시멘트 바닥, 따뜻한 아랫목, 뜨거운 국밥 한 그릇, 잘 됐을 때 얼굴 보여줘요. 30년 전의 목소리가 지금 이 서재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주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63층 빌딩들, 반짝이는 불빛들, 한강, 이 모든 게 내 것이 되기까지 그 시작에 뼈에 장국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3만 원짜리 병원비가 있었습니다. 잘 됐을 때 얼굴 보여줘요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손에 쥐고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박수님 씨, 그 이름을 30년 만에 소리내서 불렀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이상하게 이 남자는 수십 개의 계열사를 이끌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언론 앞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을 유지해온 이 남자는 그날 밤 서재에서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에 일어났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재호 상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 하석 다시 내려간다. 나 혼자.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사진은 침대 머리맡 협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강민주는 30년의 시간을 되짚었어요. 그 여자가 내민 봉투, 그 여자가 한 말,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 그게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12월의 골목에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그냥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병원도 못 가고 제대로 못 낫고 현장 일도 못 계속하고 결국 어디선가 무너졌을지도. 그랬다면 서울도 없었고 사업도 없었고 지금의 나도 없었겠지. 강민주는 새벽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옷을 입었어요. 하서읍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강민주는 혼자였어요. 수행 비서도 없고 이재호 상무도 없었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캐주얼한 옷을 입고 그냥 평범한 중년 남자처럼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담벼락, 전신주, 군데군데 잡초, 국밥집, 문이 열려 있었어요. 강민주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수십 개 기업의 회장이 낡은 국밥집 문 앞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그는 숨을 한번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국자로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강민준이 들어서는 소리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준을 봤어요. 어서 오세요. 이틀 연속으로 오시네요. 할머니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어제 오늘 온 손님으로 30년 전의 청년으로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어요. 강민주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국밥 주세요. 또 뼈해장국이에요? 예. 국밥이 나왔습니다. 강민주는 국물을 떴어요. 뜨겁고 진하고 묵직했습니다. 30년 전 맛이었어요. 변하지 않은 맛.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예요? 저를 기억하십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준을 봤어요. 어제 오셨던 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강민준은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그걸 받아서 봤어요. 한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들고 오래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강민준을 봤어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다시 강민준을 봤어요. 이게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당신이에요?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994년 12월 이 골목에서 쓰러진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냥 사진을 보고 강민준을 보고 그리고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성공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강민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성공했구나. 그때 그 청년이 그리고 뭔가가 무너졌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단단한 무언가가 조용히 소리 없이 그러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강민주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낮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잘 됐을 때 오겠다고 해놓고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건 이 가게를 허물려고 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강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몰랐던 거였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몰랐다는 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더 잔인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됐다고요? 그때는 그냥 한 일이에요. 갚으러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가 어딨어요. 살아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담담하게, 원망도 없이, 서운한 기색도 없이.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강민준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어요. 할머니, 예유. 그때 저한테 왜 그런 일을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랬나? 왜 했나? 그리고 살짝 웃었어요. 그냥 사람이 아프면 도와야 하니까요. 아주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대답이 가장 어려운 대답이었어요. 그냥 사람이 아프면 도와야 하니까. 계산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냥. 강민주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저는요.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오늘까지 온 건 국물 한 모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날의 국밥 한 그릇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강민준을 봤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면서 아주 살짝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주는 서울로 돌아와서 이재호 상무를 불렀어요. 1구역 재개발 계획 잠깐 보류해. 예, 보류라고. 전체가 아니야. 구역 조정이 필요해. 이재호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황이라서요. 토지 보상 협의도 시작됐고, 구역 경계를 다시 봐. 내가 빠지라는 데가 있어. 어느 부분입니까? 옛날 국밥집, 거기 포함된 블록. 이재호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강민주는 짧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야. 이재호는 더 묻지 않았어요. 구역 조정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법적 절차, 행정 절차, 보상협의 재조정. 그 과정에서 반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일부 투자자들이 왜 구역을 바꾸냐고 따졌고 현지 개발팀에서도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민주는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옛날 국밥집이 있는 블록은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즈음 강민주는 다시아 사업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이재호 상무와 함께 박수님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 말씀이에요? 이 가게 철거 안 합니다. 할머니가 눈을 깜빡였어요. 예, 구역에서 빠졌습니다. 이 블록은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냥 강민준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도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잠깐 동안.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한 그 말. 강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고맙습니다. 그날 강민주는 국밥을 먹었습니다. 박수님 할머니가 끓여준 뼈의 장국. 뜨겁고 진하고 묵직한 그 국물. 30년 전 맛. 한 모금 마시면서 강민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뒤늦게. 그러나 돌아오기는 돌아오는구나.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뭔가가 녹아내렸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것이 30년의 무게가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몇 주 후 국밥집 문 위에 작은 나무 간판이 하나 붙었습니다. 강민준이 맞춤으로 만들어 온 거였어요. 30년의 인연. 할머니는 그 간판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래된 가게라는 뜻이에요. 옛날 국밥이 있는데 뭘? 그 옆에 같이 달면 되잖아요. 할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참 별걸 다 하네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 30년 전의 웃음과 같았습니다. 강민주는 그 웃음을 보면서 기억했습니다. 이 웃음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30년 동안. 그런데 이 웃음은 잊지 않고 기다려줬구나. 박수님 할머니의 국밥집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옛날 국밥이라는 손으로 쓴 간판 옆에 30년의 인연이라는 나무 간판이 붙은 채로 할머니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뼈를 끓이고 깍두기를 담그고 시래기를 손질합니다. 허리가 굽어도 손이 느려도 그 국밥집은 돌아갑니다. 강민준 회장은 한 달에 한 번 일부러 내려옵니다. 혼자 정장 말고 편한 옷을 입고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사업은 어때요?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이 어딨어요? 잘 되고 있지요? 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야지요. 그 대화가 전부예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국밥 한 그릇 앞에서 나누는 조용한 대화. 그런데 그 대화가 강민준한테는 어떤 이사회 보고보다 어떤 언론 인터뷰보다 중요합니다. 강민준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회사 창립 기념 행사에서 연설 중에 제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저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손 덕분에 제가 일어섰고 그 국밥 한 그릇 덕분에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해줬습니까? 강민주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충청도 어느 읍내의 국밥집 할머니입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분이 제 전부를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거 없는 처지의 저한테 그냥 밥을 먹이고 병원비를 내줬습니다. 그게 제 30년의 시작이었어요. 강민주는 잠깐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30년 동안 그 사람한테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나쁜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의 가게를 허물려고요. 조용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날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런데 그 무너짐이 오히려 저를 다시 세워줬습니다. 강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성공의 아래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손에 늦더라도 돌아가십시오. 그날의 연설은 나중에 기사가 됐습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하사업을 찾아갔어요. 국밥집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박수님 할머니는 인터뷰 요청을 거의 다 거절했습니다. 한 기자가 어렵게 할머니를 설득해서 짧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할머니를 2번 찾아왔을 때 뭘 느끼셨어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뭘 느끼긴요. 그래도 30년 만에 온 건데요. 그때 거슬러 드린 2,000원 받아갔으면 됐는데. 기자가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살아서 왔잖아요. 그거면 됐지요. 여러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떠세요? 가슴 어딘가가 뜨겁지 않으세요? 뜨거운 국밥 국물처럼 목으로 넘어가는 그 온기가.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삶이라는 게 뭘까? 성공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지금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올려다보는 것들. 그 아래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손을 내밀어 준 사람, 기억하지 않아도 기다려 준 사람, 국밥 한 그릇을 끓여 준 사람.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강민준 회장이 무너진 건 그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잊고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잊고 삽니다. 바쁘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건 늦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도 괜찮아요.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 손을 기억하고, 그 국밥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살아서 가면 됩니다. 그거면 된다고 박수님 할머니가 말했잖아요. 살아서 왔잖아요. 그거면 됐지요. 오늘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삶의 어딘가에도 국밥 한 그릇을 끓여준 사람이 있지 않나요? 병원비를 내준 사람이 있지 않나요? 아무 이유 없이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한테 늦더라도 한번 가보세요. 살아서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국밥 한 그릇 드시는 거 어떨까요? 뜨겁고 진하고 묵직한 그 국물.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맛. 그 맛이 여러분한테도 뭔가를 녹여줄 거예요. 조용히, 따뜻하게.